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주식회사 이론 개발의 부동산 디벨로퍼를 하고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과 차익을 내는 업무를 보고 있는 부동산 전문가 송병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부동산에 뭐 궁금한 점이 있다든가 또 알고 싶은 점이 있다든가 내가 투자한 거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판단 한번 해보고 싶다든가 혹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자금을 투자할 건지에 대해 고민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저희 방송, 유튜브 방송을 잘 신청하시면 모든 부분들이 다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전세 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이렇게 가져볼까 합니다.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를 좀 구분해서 어차피 이 두 부분은 해결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의 구분점과 전세 사기의 유형별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 체크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를 잘 해결해서 전세 보증금 원금은 보전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최소한 어느 부분이 있는지 법리적인 검토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구분법은 조금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소유권이 바뀐다든가 소유권자가 연락이 잘 안 된다든가 혹은 대리 위임자가 정확한 위임 서류 없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국세 완납 증명서를 첨부해주지 않거나 요구했는데, 물론 제가 요구 안 하면 일반적으로 잘 청구 안 해준 이렇게 오픈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 채무액이 너무 큰 것들이 있어요. 너무 큰 것들, 이런 거는 전세 사기가 거의 7, 80%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채권 채무액이 굉장히 많다든가 시국세가 굉장히 많이 밀려 있다든가 법인 소유라든가 임대사업자 소유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앞전에 법리적인 검토 또 서류상의 검토를 충분히 많이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깡통 전세는 채권 채무 금액 별로 없고요. 은행권의 대출 별로 없는데 거래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실제로 시국세 완납증명서도 받고 은행의 채권 채무 관계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 떼었는데 깨끗한 상태,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인데 집값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거래가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전세가율은 굉장히 높은 상태. 이걸 우리가 보통 깡통 전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10억에 거래돼 그 이상 거래돼야 되는데 전세는 7, 8억인데 거래가 6, 7억에 거래돼 버리면 실질적으로 거래가보다는 전세 보증금이 너무 센 경우, 이런 경우를 깡통 전세라고 하니까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를 좀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주택시장이 너무 많이 빠지고 있다 보니까 집값이 굉장히 좋았을 때 2020년도 말 정도에 들어가신 분들은 전세로 들어가신 분들은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을 때 들어갔거든요. 그분들은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 지역들이 깡통 전세로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이고 바뀌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집값 거래가 안 되면서 집값이 떨어졌는데 뒤돌아보면 나 전세 사기 당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전세 사기는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거래가가 떨어지면서 전세가율이 그걸 못 받쳐주는, 전세가율이 너무 높은 이런 상황이니까요. 물론 이것도 어떤 법리적인 검토를 좀 통해서 나중에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한번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는 우리가 이제 유형별로 조금 판단을 좀 해봐야 돼요. 첫 번째, 전세 사기는 뭐 다른 거 없어요. 실질적으로 전세가율이 너무 터무니없이 높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놓는데 실질적으로 가등기나 질권 설정이나 압류가 잡혀져 있지 않지만 추후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그 자체를 묵과시키거나 혹은 거짓으로 호도해서 집을 전세를 놓은 상태에서
채권 채무가 압류나 질권 설정이나 여러 가지 법적 조치가 들어와 버리는 경우가 이제 전세 사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형별로 보면 법인이 갖고 있는데 수의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하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임대자가 법인인 경우, 혹은 임대 사업자로 임대를 놓을 때 개인이 아닌 이런 구조 때는 다른 전세 물량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나 지방세가 부과는 됐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안 내가 체납으로 인한 압류나 설정이 안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법인과의 임차를 계약을 할 때는 법인의 지방세 완납 증서, 물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우리가 이제 부과가 될 거라는 전제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연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유권자의 재산에 연체자죠. 국세나 지방세 연체자의 재산의 압류 및 직권 설정이 안 들어와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나중에 이제 법리적으로 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혹은 법적으로 경매 절차가 들어갔을 때 낙찰돼서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전세 보증금에 대한 보존이 안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국세 완납 증명서는 꼭 받으셔야 되고요. 시국세 완납 증명서를 받는다는 전제로 봤을 때는 등기부등본 꼭 띄워보셔야 된다. 일반적으로 보시면 물론 이제 중개사를 끼고 하면 중개사들이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을 다 띄워서 처음에 계약할 때 이러이러한 상태입니다 하고 인지를 시켜줍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한다든가 혹은 기업체가 분양 물량을 특별히 전세 물량으로 전환한다,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중개사를 끼지 않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의 관계자가 직접 임대를 놓는다라고 하고 임대를 놓을 때 등기부등본을 가끔씩 누락시키거나 이렇게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체크할 게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그 다음에 시국세 완납 증명서를 꼭, 시국세가 다릅니다. 시세와 국세 완납 증명서를 꼭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있어요. 빌라 같은 경우는 소유권자가 한 명 내지 두 명으로 돼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한 명으로 통째로 돼 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국세 완납이나 등기부 등본상에 어떤 압류나 직권 설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소유권자가 두 명, 세 명 혹은 법인으로 되어 있고 법인 위임자가 나왔을 때 위임자가 위임장 없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요. 뭐 내가 정말 잘하는 뭐 후영호제 혹은 뭐 아빠다, 엄마다, 혹은 내 아들명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하면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소유자와 직접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 체크하시고, 소유자가 가끔씩 전화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유자가 연락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소유자하고 계약을 할 때 신분증하고 등본이나 인감을 좀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등본이나 인감만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등본과 인감상의 이름과 등록번호가 맞는지 신분증 얼굴 비교 한번 해봐야 되니까, 등본이나 인감에는 사진이 없다 아닙니까? 그죠? 없으니까 주민등록증을 꼭, 아니면 면허증이라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진짜 소유자 얼굴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데 이제 소유자가 성형수술까지 해가지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피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 꼭 체크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분명히 앞전에 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체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했는데 최악 계약하고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바로 소유권이 변경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변경됐을 때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통보 없는 경우 있고, 물론 이제 등기가 오지만, 등기 우편이 오지만 그거를 체크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낮에 이제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편물에 꽂아져 있는데 가끔씩 분실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소유권이 바뀌었는데 체크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유권 관계의 변경에 따른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귀찮겠지만 내가 주소지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소유권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등기부등본 열람하기를 눌러셔가지고 확인 한번 해보셔가지고 소유권이 바뀌었다면 바뀜과 동시에 3개월 이내에 소유권자를 꼭 바뀐 소유권자 연락하셔가지고요. 기존에 맺었던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확인 도장 이름 서명 받으시는 게 맞고요. 제일 좋은 거는 기존의 거로 하는 것보다는 신규로 그 내용 그대로 새로 바뀌신 분들, 그러니까 임대자만 이름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임대를 놓는 분이 A였는데 B로 바뀌었으면 나머지 내용들 기간들은 변함없이 B라는 사람에 대한 확인 서명 도장 인정해 주는 도장을 꼭 받으셔야 되고요.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소유권이 정확히 법인인지 개인인지 혹은 임대사업자인지를 좀 구분하셔야 되고, 소유권 관계에서 소유권자가 정확히 와서 계약을 하는지 안 하는지, 위임자라면 위임자에 따른 위임장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아까도 굉장히 많이 강조했지만 시국세 완납증명서 혹은 신분증하고 계약자, 그러니까 임대인의 계약자 얼굴 정도 등록번호는 꼭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주고, 소유권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서명과 도장을 더 받는 경우, 이름 바뀐 자 위주로 받는 거고요. 만약에 좀 그건 그렇다 그러면 새로 작성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기존 내용 그대로 가지고 작성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드는 궁금증은,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다시 쓴다고 했을 때는 부동산 중개사한테 같이 가셔서 쓰셔도 좋은데요. 그렇게 되면 중개료가 또 발생이 됩니다. 일부. 그러니까 그냥 소유자하고 직접 둘이 만나서 그냥 갑을관계로 만나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닥 굳이 어려운 건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또 유의하셔야 할 게, 내가 이 집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소유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사이에 채권 최고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그 나머지 차액분에 대한 거는 제가 추후에도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금전 소비차를 좀 써놓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전세 보증금 대비 소유권이 바뀌면서 그 외에 부수적인 부채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금전 소비차 혹은 그분을 뭐 아직까지 법적 계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의 재산 상태까지 다 파악할 수는 없으니 최소한으로는 그런 절차는 좀 받아놓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에 대한 해결책 법리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